축덕과 축알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5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파리로 가는 마지막 관문 23세 이하 아시안컵. 아주 첫 발을 잘 뗐죠, 그래도. 네. 진짜 뗐죠. 예, 짜릿하게 극장골로. 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전 라이브로 안 보고 1대0으로 이긴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이긴 걸 알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 네, 가슴 졸이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편안. 라이브로 봤으면 정말 가슴 졸였을 것 같아요. 비겼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라이브로 본 소감이 어때요? 피곤하죠? 많이 피곤하고요. 지금 이제 4시간 적어놨죠. 경기 끝나고 나서. 근데 정말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게 카타르 아시안컵이 떠올라서 클린스만호의 카타르 아시안컵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러면서 또 희망을 갖는 거야. 좀비 축구 그래. 마지막까지 저도 뭐 경기는 주도하니까 경기를 주도하고 그 시원시원하게 잘했잖아요. 네. 경기력적인 측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약간 그 계속 약간 갈듯갈듯 하면서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게 하는 그 좀비 축구가 다시 좀 재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라이브로 봤으면. 네. 들어갈 듯 들어가지 않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자, 댓글이 지난주 한 주 쉬었더니 좀 확 줄었어요. 네, 유튜브 조회수가 2,000이 넘었는데 저희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는 건 참 신기하죠? 네. 이번에는 많이 켰다 껐다는 얘기죠, 바로. 달아주시겠죠?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낀 첫 단추. 황선홍호 죽음의 조 힘찬 출발. 힘차게 출발했죠, 일단은. 네. 경기력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선에 워낙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유로파 차출들이 다 안 되고.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따져보면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뭐 첫 승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배준호, 양현준, 김지수 선수가 공격 미들 수비의 완전 핵심 라인이죠. 그쵸. 핵심 라인 차포 막까지 떼고 이제 경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정상빈 선수도 하루 전에 합류를 했어요. 그쵸. 완전체가 하루 전에 된 거예요. 첫 경기. 미국에서 날라온 거죠. 네. 그렇죠. 미국 미네소타에서 날라온 건데 황선홍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조별 예선에서 조직력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조직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경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모두 다 감안하고 첫 경기를 봤을 때 이 첫 경기는 과정보다는 무조건 결과를 챙겨야 되는 경기였고 다행히 이영준이 진짜 황선홍호를 살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 경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또 잘 따더라고요. 보통 이제 올림픽 대표팀은 군대로이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골대 뒤에서 영장 흔들어주면 애들이 더 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프타임에 이등병의 편지 틀어야 되고. 그래서 뭐 약간 군 입대 정신력 다 끌어와서 뛰는. 병역 특례가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되는데 군인이 넣었어요. 병장. 그렇고 이거 각이 아주 살아있더라고요. 병장이 넣었어요. 이게. 참고로 파리올림픽 시작되기 전에 전역합니다.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7월 15일 전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실 뭐 황재원 선수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이미 이제 병역 특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잘하는 거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도 좀 있었죠. 예. 경기를 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비 축구 보는 느낌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클린스만호 때와의 차이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클린스만호 때는 약간 점유율을 앞세운 좀비 축구였잖아요. 점유율을 엄청 많이 따내면서도 답답한 경기 흐름. 왜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공만 잡으면 후방으로 돌렸어요. 후방으로 돌렸고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렇죠. 개인기로 뚫었던 해조 축구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제 경기는 나름 준비한 패턴들이 여러 가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패스 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가 어제 경기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안 좋은 여건 환경 속에서도 황선홍호의 점유율은 거의 다 공격 진영에서 이루어진 점유율이었다. 제가 좋았던 거는 선수들이 백패스를 별로 안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 물론 공격 패턴이 조금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황선홍 감독 축구가 아기자기한 축구는 아니에요. 약간 조금 사이드를 직선적으로 뚫어서 약간 올리는 스타일인데 그 뒷부분에 그래서 설명할 건데 그럼에도 선수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앞으로 무조건 공을 찔러줬다는 거에 되게 저는 이 팀의 약간 긍정적인 걸 봤죠. 아까 뭐 약속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던 것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느꼈던 게 일단 그 방향 전환이 좀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 특히 저는 이강인 선수라는 이력이 잘하는 선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강희. 네, 이강인. 이강인. 아 잘하더라고요, 되게. 네, 뭐 중거리 슛도 번뜩이는 장면이 있었지만 경기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 이게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 그리고 받는 선수들도 정말 방향 전환이 되게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약속됐다고 느껴졌던 게 세트 피스 상황. 코너킥 때마다 코너킥 때. 약속된 게 있더라고요. 뭐 짧게 주고 번쩍번쩍 올린다든지. 했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승골도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잘 먹혀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크로스 이날 경기에 딱 키포인트 하나는 크로스예요. 크로스를 크로스 엄청 올리. 많았죠. 크로스가요. 이날 전반에만 22, 23, 22개 3개 했는데 이게 보통 한 경기에서 한 팀이 20몇 개 넘어가면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에 22개를 했다는 거는 거의 2분에 한 번씩 크로스를 계속 올렸다는 올렸다는. 건데 이번에 한번 진짜 많다. 무조건 올려, 그냥 무조건. 원래 무조건 올리는 잡으면 거예요. 올려 그냥. 왼쪽 풀백 조현택 선수 왼발, 그다음에 오른쪽 황재원 선수 오른발. 정말 조현택 선수 같은 경우는 하프라인에서부터 크로스를 올리더라고요. 원래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거는 황선홍 감독의 전략이었던 것 같다. 근데 전략이었지만 전반에 실패했다. 그 이유는 안재준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웠는데 이 선수의 키가 작진 않아요. 185cm예요. 큰데요? 근데 이 선수가 대인 마크에 완벽하게 밀집 수비에 뚫어내지 못하고 막혔어. 우리가 안재준 선수가 감각적인 힐킥으로 골 넣었다 취소된 장면을 기억해서 이 선수가 활약이 괜찮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에 이 선수가 꽁꽁 묶였어요. 그러니까 올려도 그거를- 소용이 없는. 그렇죠. 그거를 전반에 그 우리의 어떤 전술의 핵심을 크로스로 갖고 갔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주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재준 선수가 그걸 못 받아줬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후반 맞죠. 시작하자마자 이영준 선수를 교체 투입한 게 이런 부분을 받아주라는 거였거든요. 잘 받았죠. 아주. 네. 그걸 아주 잘 받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날 경기에서 우리가 크로스를 43개를 기록했습니다. 43개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연습 경기에서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연습 경기도 힘들어. 연습 경기도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올리지? 줄 서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돌리는 거죠. 한 번 올리고 또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너킥, 세트피스, 그 프리킥 빼고 코너킥만 또 7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50개의 크로스를 올린 거예요. 주장창 올렸네요. 50개면 우리가 이날 추가 시간까지 해서 110분 정도 넘게 뛰었는데 거의 진짜 2분에 한 번으로 크로스를 계속 올린 거예요. 이날 경기 컨셉이 있는데 이거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50개 중에 하나밖에 성공 못한 이 골 빈약한 골 결정력과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았다는 거 이런 건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죠. 그럼 어떻게 올리지 말아야 되나 이제? 더 많이 올릴까 봐요. 아니죠. 이게 100번? 황선홍의 목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로스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술이 지금 플랜 B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배준호 선수가 투입될 거를 생각하고 스토커시티에서 마지막에 그렇지. 노를 해서 약간 플랜 B로 가야 된다라고 황선홍 감독이 플랜 B를 준비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근데 배준호 선수가 있었다고 하면은 중앙에서 배준호 선수가 탈압박이 강하고 전진 패스를 찔러주는 게 상당히 능력이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앙 플레이가 좀 강화됐으면 이게 밸런스가 맞았을 거예요. 좌우 측면 크로스와 중앙 플레이가. 중앙이 좀 지금 안 돼.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날 경기에서 키패스라는 거는 패스를 우리 동료가 슈팅으로 연결했을 때 키패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13번 있었는데 나머지 12번이 크로스에서 양쪽 측면에서 올라온 거였고 우리가 가운데서 중앙으로 찔러준 키패스는 단 한 번뿐이었어요. 그게 배준호 선수의 가장 큰 역할이었는데 그거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배준호 선수가 빠진 게 제일 양현준 선수보다 김준호 선수보다 빠진 게 제일 아쉽다고 한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확실히 그 가운데 쪽에서 이 볼을 지켜주고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선수. 예. 중앙에 지난해 또 아시안 게임을 생각해보면 홍현석 선수가 그런 역할을 되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또 이강인 선수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전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는 가는데 확실히 좀 정확도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황선홍 감독이 이제 보완해야 된다라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그 보완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지금 선수 구성상으로는 솔직히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황선홍 감독이 세부 전술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선수 간의 2대1 패스라든가 짧게 끊어치고 들어가는 거라든가. 근데 그게 이번 첫 경기에서 짧게 끊어치는 거는 몰라도 선수들이 탈압박 능력은 저는 확실히 선수들 이 정도 실력이었어라고
압박 되게 높게 평가했거든요. 가질 때 모든 선수들 다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공 가질 때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수비가 압박을 상대가 붙었는데도 그거를 원터치 패스로 다 풀어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다지는 능력이 다질 수 있는지가 이제 중국 일본전 앞두고 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그게 선수 구성상 좀 힘들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중앙 쪽 공격이 많이 빈약해지니까 그렇죠.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를 공격 지역을 3개로 나눠봤을 때 왼쪽 오른쪽 가운데로 나눠봤을 때 양쪽 측면이 거의 40%씩이에요. 가운데는 20% 조금밖에 안 돼. 가운데 공격이 없는 거죠. 거기가 막히면 이제 진짜로 힘들어지는. 그렇죠. 또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상대 팀도 우리의 그런 전술을 알게 될 알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 못 올리게 해버리면은. 단조로우면 이제 쉽게 파악이 되니까. 이게 아랍에미리트는 이날 경기에서 확실한 전술을 들고 나온 게 선수비 후역 수비였잖아요. 완전 거의 8, 9명을 두 줄 수비로 세워서 페널티 박스 앞 라인을 전방에서 압박 안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 압박 안 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를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던 거예요. 이거를 지금 상대팀들이 봤을 때 상대팀들이 압박이 조금 더 올라와서 한다면 우리가 크로스 이렇게 많이 못 올리죠. 그러면 또 공격 루트가 하나가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조금 하자면 정상빈 선수가 좀 늦게 합류했지만 2차전에는 충분히 몸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리고 후반에 투입된 강성진 선수. 이 선수는 약간 크랙 스타일이에요. 드리블로 몰고 들어가고 공 잘 안 뺏기거든요. 왼발 슈팅 강하고. 정상빈 선수 역시 약간 저돌적인 돌파 스타일 드리블도 좋고 그 두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파고 들어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활용한 중앙 공격이 좀 강화돼야지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뭐 감차나 뭐 요렇게 그렇죠.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수비들이 몰려올 테고 그럼 사이드에 공간 스택들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고 약간 그런 밸런스를 맞아야 좀 더 우리가 답답한 축구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답답해. 저는 나오죠. 경기력 선수들의 골이 안 들어가니까 답답할 수밖에 그렇죠. 없긴 하죠. 경기력이 답답했다라기보다 골이 안 들어갔던 건데 골을 들어갈 수 있는 세부 전술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지금은 너무 크로스만 올리니까. 얘들아 힘내.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1차전 우리가 0대0 무승부였으면 중국 일본전 정말 살떨리는 승부가 됐었을 거예요. 우리가 0대0 만약에 0대0 무승부가 되고 중국과 그 일본이 또 비겼으면 와. 아찔할 뻔했죠. 어제 중국도 기회 많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일본 선수가 한 명 일찍 퇴장당했어요. 퇴장당해가지고 중국이 후반에 많이 몰아쳤거든요. 그렇지만 졌어. 우리가 정말 뭐 일본하고 1, 2위 다툴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이번에 대진운도 저는 상당히 괜찮게 본 게 우리 이겼으니까 또 한 얘기인데 중국까지 해서 2연승을 거두고 나서 일본도 2연승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1, 2위 다툼에서 진검승 우리가 무조건 1위를 해야 돼요. 1위 안 하면 2위로 하면 우리 카타르랑 붙어. 우리 상대가 그 조가 카타르, 호주, 요르단, 인도네시아인데 지금 거의 카타르가 인도네시아와 첫 경기 할 때부터 홈콜이 엄청 심했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엄청 화냈던데. 신태용 감독이 코미디 같은 축구다. 2명 퇴장당했죠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가 2명 퇴장당하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 전날 공식 훈련 때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팀이요. 호텔에서 경기장까지 가는데 버스로 7분 걸렸대요. 7분 걸려서 경기 감독관이 예를 들어 경기장에 도착을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호텔에서 그 출발을 10분 전에 해라. 1시간 40분 전에 출발해라. 10분이면 오니까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버스가 돌아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25분이 걸렸대요. 7분 거리를? 7분 거리. 25분 가기도 어렵겠다. 이게 25분 버스를 오래 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7분 거리가 25분 돼서 10몇 분을 더 소비해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1시간 30분 전에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해서 경기 때까지 하는 시간적 루틴이 있어요. 그 시간적 루틴을 깬 거예요. 선수들이 잔디 밟아보고 들어와서 드레스업하고 나와서 몸 풀고 하는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서두르게 되는 거죠. 신태용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런 거랑 그다음에 퇴장 상황 여러 가지 그 파울을 인도네시아에 안 불고 똑같은 걸 카타르에 불고 하는 거 보면서 홈콜 카타르가 월드컵까지 치른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말 극노를 했었죠. 와 25분이면 거의 뭐 돌구가 미터기 나왔다. 키셨나? 그렇다면 우린 1등 해야겠다. 그렇죠. 카타르를 어떻게든 좀 피해야 된다. 일본을 잡아야 되네요. 이기자. 네. 일본을 무조건 잡아야죠. 카타르보단 호주가 낫다. 1등. 카타르 아니면 호주겠군요. 거기는. 카타르 호주 그렇죠. 요르단이면 또 뭔가 악몽 있다고. 요르단. 끔찍하죠. 호주 요르단 했나요? 호주 요르단 0대 0이었죠.
0대0. 0대0이었죠. 아. 0대0이었죠. 네, 네. 호주가 지난번 사우디 그 친선대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저희 뭐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겼으니까. 근데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나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 하이라이트만 봤지만 물론. 여기도 쉽지 않네. 근데 그래도 최악은 그래도 카타르다. 카타르보다는 낫겠죠. 8강이 갑자기 8강에서 만약에 8강에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4강까지는 무조건 가야 그렇죠. 어떻게든 와일드 카드라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영주는 그 20세 이하, 그렇죠. 20세 이하 때 완전히 뜨고 그 이후로 이제 김천 바로 상무 갔나요? 그 이후 그때 김천 상무 그때 김천 상무였나요? 아. 20세 이하 월드컵 때 김천 상무였죠. 그랬나? 네네. 그래서 기억이 안 그때도 나네. 거두경매 아, 세리머니 그때 아. 그랬었는데 각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아니요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죠. 각이 이제 병장이기 병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역시 그 K리그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수 같은 경우는 K리그의 기록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최연소 최연소 기록을 출전, 갖고 있죠. 17살. 그렇죠. 17살에 중프로 계약을 해서 약간 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전략에 되게 수혜를 많이 본 선수예요. 중프로 계약을 해서 고등학생 때 K리그 데뷔하고 그다음에 또 상무에도 23세 이하 룰이 적용되면서 어린 선수들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상무는 예전에는 거의 나이 꽉 찬 선수들이 많이 오는 데였는데 어린 선수들이 미루다. 그렇죠. 미루다 가는데 이런 선수들이 상무를 일찍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판단한 거죠. K리그 빨리. 팀에서 내가 주전으로 못 뛰는 차에 차라리 상무 가서 빨리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경기를 좀 더 많이 뛰면서 경기력을 쌓고 오겠다. 조규성도 그랬고, 그죠? 그렇죠. 이 선수들이 이 주변에서 약간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자기의 프로 커리어를 이렇게 조금 차근차근 쌓아가고 그게 있는데 이제 야구에서부터 시작되죠, 사실은. 야구 같은 경우가 이제 고졸 신인들을 뽑으면 주전으로 바로 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로 보냅니다. 경찰청이나 상무로 보내서 거기서 그 2군 리그에서 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정도 하다가 오면 그 다음에 커리어가 쌓이고 경험도 쌓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주전으로 쓰는 그거를 프로야구에서 그게 약간 어느 정도 루틴이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에서도 이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운때가 또 한 가지 좋은 걸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표팀의 주축은 2001년생이에요. 딱 23살 딱 채우는 선수들인데 2001년생들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20세 이하 월드컵을 한 번 못 열렸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2001년생들이 주축이 돼야 될 대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선수들이 그런 큰 대회 한 번 갔다 오면 성장을 해야 하는 게 있고 또 그걸 못 경험했고. 그렇죠. 자신의 실력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큰 무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2001년이 주축이 돼야 될 이번 대회인데 2001년생이 사실상 7명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많은 거예요. 더 어린 선수는 그렇죠. 2002년생들이 많고 이 친구도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도 2003년생이고 강상윤 선수 같은 경우 2004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요것도 저 운빨이라고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영주 선수가 이런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죠. 나이가 2살이나 어림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뭐 실력적인 면 떠나서 약간 그런 시대적인 운도 좀 따랐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후반에 확실하게 크로스 올려준 걸 많이 따주니까 이날 공중볼 장악 여기 6번 모두 따내는 100% 성공이었거든요. 확실하게 그 골장만만 봐더라도 높이의 차이가 수비수와 높이의 차이가 확실히 높이도 나요. 좋고 발도 좋잖아요. 이 선수가 그때 에콰도르전 골이 그렇죠.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프랑스전도 넣었고 에콰도르전 넣었었고 박지성을 연상시키게 하는 트래핑 이후에 그렇죠. 골. 이 선수의 장점은 우리가 제공권을 많이 190cm니까 제공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유형이 김신욱 선수라고 하는데 김신욱 선수도 발재간이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축구인들 평가는 김신욱 선수보다 발재간은 오히려 더 낫다라고 평가할 뮬리치인데 정도로. 그러면 뮬리치는 슈팅력까지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영준 선수 활동량도 되게 많아서 미래가 이것저것 창창하네. 전방위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다른 선수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는데 예. 이날 교체 투입될 때 그 황선홍 감독에게 어떤 주문을 받았냐 이런 질문을 현지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평소에는 찬스가 쉽게 오지 않지만 그 찬스에서 득점해야 하는 게 스트라이커의 임무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찬스를 기다렸는데 찬스가 왔을 때 기회를 살려서 뿌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날 유일한 슈팅이 그 골 넣었던 장면이라고
해서 이영준의 네네 연계나 공 따는 건 많이 해주는데 슈팅 기회는 없었죠. 진짜 딱 한 번의 기회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트라이커의 역할이죠. 그래서 황선홍 감독의 이 전술 교체 전술도 칭찬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이영준 선수 투입한 거 타이밍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전반전에 조현태 선수의 활약 후반 초반까지도 좋았어요. 왼쪽 측면. 근데 이 선수가 체력적으로 떨어졌다 판단하고 바로 이태석 선수를 집어넣었거든요. 빨리 사실 그렇죠. 저는 전반전 경기 내용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봤거든요. 저도 괜찮았다. 그래서 왜 바꾸나? 뭐 일반적으로 뭐 15분 안재준 후반 선수? 20분. 안재준 선수? 뭐 안재준 선수도 그렇고 또 한 명 더 바로 교체했었잖아요. 네. 저희 홍시우 선수 빼고 강성진 선수를 바로 교체 투입시켰는데 와 후반 시작하자마자 두 명을 이렇게 바로 바꾼다고 여기서 조금 의아함을 속으로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통했던 잘. 거죠. 저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팀의 경기력은 괜찮은데 딱 그 두 포지션 공격 진영에서 두 포지션이 그 이 선수들이 부진했어요. 홍시우 오른 측면에서 홍시우 선수보다 황재원 선수의 활약이 더 돋보였고 안재준 선수는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공을 따주지 못한 딱 뭐지 포인트 집게 딱 집어가지고 그 두 자리만 바꿔서 넣는데 이것도 색깔은 보였죠. 강성진 선수가 정말 측면을 흔들어주면서 올려주면은 이영준 선수가 받아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튼 이영준 선수는 뭐 선발로 내세우든 네. 후반에 좋고. 그쵸 비밀병기처럼 나와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트피스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차전 중국전 중국. 중국은 금요일 가볍게 밤이죠? 넘어야 될 거고 일단 골을 좀 많이 넣어야 되겠네요. 일단 조일이를 하려면 네. 그렇죠. 골을 좀 많이 넣어야 써야. 되고 현재까지는 일단 동률이니까 중국도 밀집 수비로 나올 거예요. 두 줄 수비 세워서. 네. 그럼 다득점하긴 조금 어렵지만. 중국은 그 경기를 무조건 지면 안 되는 경기거든요. 무조건 중국은 최소 비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아랍에미리트를 타겟으로 삼겠죠. 그렇죠. 선수 그리고 비교 기다리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K리그 흔들림 없는 이변 포항 김천의 선두권 그치기. 흔들림 없는 이변 괜찮은데 느낌이 이변이 흔들림 없다. 포항 김천이라니. 1, 그러니까요. 2가 아주 낯선 팀들이에요. 개막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이제 못했을 못했던. 순위죠. 가장 뜨거웠던 경기는 역시 포항 서울 경기였죠. 서울이 역시 조연 역할을 잘해줬어요 아주. 그렇죠. 예. 안방에서 뭐 왜 이렇게 각종- 안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각종 이뭐 볼만한 요소 많았잖아요. 김기동 감독 더비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 관심은 기동도비였는데 태아 드라마가 주인공이었다. 네. 그렇죠. 김기동 감독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여러모로. 또 워낙 또 그 포항에 있는 선수들이 그 김기동 감독이 이 포항에 있었을 때 다 키웠던 본인들이 다 그러니까요. 일궈냈던 자원들이잖아요. 뭐 김기동 이호준 떠나면 선수에서. 어떻게 다 이랬는데 포항의 본체는 포항이었다. 음. 포항의 승리 DNA. 근데 서울도 이날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골대의 불운도 예, 워낙 그렇죠. 많았고. 이날은 골 결정력의 차이였죠. 아까 말했다시피 저기 윌리안 팔로세비치 그다음에 일류첸코 다 외국 선수들이 다 1골대씩 했었던 것 같고 진짜로. 그게 경기 흐름에 되게 중요한 타이밍들의 골대샷이 나왔어요. 그래서 골은 차이가 있는데 서울이 슈팅수에서는 15대 6으로 앞서는 경기였거든요. 그러네. 유스도 그리고 많고. 유효 슈팅도 7대 5로 앞섰는데 골대 제외. 골대는 제외죠. 네, 골대 제외. 골대 맞은 건 유효슛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은 7개 때리고 포항이 5개 때리는데 포항은 5개 유효슛 중에 4골을 골이 넣었다. 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박태하 감독이 포항을 아주 잘 만들었잖아요. 요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재밌는 게 정말 박태하 감독이 겉에 인상은 되게 인자하잖아요. 눈웃음 쫙 하면서 인상 좋죠. 인상 좋고 기자들 만날 때도 정말 웃으면서 이렇게 되게 인자하시거든요. 선수들 얘기로도 경기장 밖에서는 훈련장 밖에서는 엄청 아버지 같은 스타일이고 인자하대요. 근데 훈련장 훈련장? 들어가면은 엄청 진지하대요. 어. 엄청 진지하고 그 선수들을 약간 그런 식으로 카리스마형은 아닌데 선수들을 이렇게 보다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걱정이 많았대요. 이번 시즌 앞두고 김기동 감독 본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포항 축구가 어떻게 될지 선수들도 불안감이 있었는데 박태하 감독이 전술 얘기를 선수들에게 딱 했을 때 그래 우리가 살 길은 그냥 감독님 믿고 가는 거다라고 모든 선수들이 다 받아들였대요. 감독님이 한 전술을.
그렇게 전지훈련 때부터 준비를 했고 그것이 박태하 감독은 연습할 때도 연습량이 크게 많지 않대요. 딱 경기에 필요한 요소들만 연습하는 스타일이래요. 오. 선수들은 좋아하겠네요. 좋겠다. 훈련량이 많지 않아. 수업 일찍 끝내주는 수업 일찍 선생님이네요. 끝내주는. 그래서 저는 이거 박태하 감독이 포항 사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원클럽맨이었고 약간 포항에 대한 뜨거운 가슴 그리고 냉철한 머리로 지금 이 태하 드라마를 좀 이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뽕 PD가 여기 써놨는데 포항 축구의 특징이 테크니컬 전방 압박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상대 공격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요즘 트렌드하고는 완전 반대 스타일인데 그렇죠. 일단은 잘 먹히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프로축구 연맹이 요새 이제 TSG 뭐 테크니컬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발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달의 팀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주목할 만한 팀으로 포항을 선정해서 그 포항의 상승세의 비결을 이제 분석했구나. 박태하 감독의 전술에 있다. 이렇게 그 리포트에 예. 나온 내용이에요. 네.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이런 축구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오, 근데 전방 포항이 압박이 약하군 팀. 3월 4경기에서 3실점, 그렇죠. 리그 최소 실점. PPDA가 그거죠. 수비할 때 패스. 압박 강도. 이게 PPDA가 뭐에 약잔지를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PPDA라고 뭐야? 하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패스 allowed per defensive action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 네. 허용된 패스의 수. 그러니까 수비할 때 패스 숫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수비 시 패스 숫자가 많으면 그 수비를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팀인 정확히 거죠. 얘기하면은 수비를 할 때 상대 팀이 몇 번 패스를 한 거에서 이걸 끊어내느냐. 그 뜻이에요. 그- 그래서 allowed가 들어가는 얼라우드가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수비할 때 상대한테 패스를 허용한 횟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과 포항에서 서울이 수비 입장에서 포항이 공을 잡았어요. 잡고 나서부터 공을 몇 번 돌릴 때 얘가 공을 끊느냐? 공을 끊어내냐. 그게 예를 들어 10회라고 하면은 10번 만에 끊는 건. 패스 10번 만에 끊어냈다는 거고 이게 PPDA가 7이라고 나오면은 7번 만에 끊어냈다. 그만큼 압박으로 금방 끊어냈다. 그러니까 PPDA가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압박이 느슨한 거죠. 압박이 느슨한 거죠. 네, 공을 늦게 포항이 끊는 거죠. PPDA 수치가 12.1로 K리그 리그 1에서 세 번째로 높대요. 그렇다면 압박을 되게 강하게 하지 않다는 느슨하게 거네요. 한다는 네. 거죠. 그게 저 테크니컬 리포트 읽어봤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박태하 감독의 이 수비 전술이 전방 압박을 안 합니다. 전방 압박 안 하고 공격수들이 각 포지션에서 기다려요. 보통 공 잡으면 뛰어가서 압박해 주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제자리를 지켜요. 제자리를 지켜서 제자리를 지키는 대신 길목을 막는 거예요. 패스 길목을. 그러면 이 선수들은 그 수비가 없는 사이드로만 공을 열어주게 돼요. 가운데 미들로 패스 길목 막고 있으니까 공이 안 가. 그럼 사이드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하프라인 넘어올 때까지 대충 좀 내둔다는 거예요. 내두고 뒤로 물러서서 있는 상태에서 그 대신 이때 포항 수비수들, 중앙 수비수들이 뭘 하냐면은 그 사이드에서 패스를 받을 공격수들을 밀착막하는 거예요. 못 받게. 공격수들이 등져서 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잘 못. 등져서 공을 받는다는 거는 일단은 돌아서는 타이밍을 한 번 늦출 수가 있고 선수들이 골대를 등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그렇게 해서 공을 못 잡게 만드는 스타일인 거지 공격수들이. 이게 박태하 감독이 이 전술을 해서 그래서 바짝 이렇게 붙으면서 공을 잡더라도 거기서 1대1 도파를 허용하지 않는 전술을 훈련하는 거죠. 훈련 스타일이랑도 비슷한 것 같네. 딱 필요한 움직임만 갖고 가게끔 해야 된다고 할까. 아까 뭐 훈련할 때도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 수비 전술이 먹혀서 지금 실점이 되게 적잖아요. 그러네요. 세개 그래서 이번 시즌 포항을 돌이켜 보면 뒤늦게 이제 뭐 극장골 비슷하게 골 넣어서 경기 막판 이제 그쵸. 뒤집거나 경기 승부를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기다리기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그 공격 전술도 포항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박태하 감독이 비대칭 포백인데 비대칭 풀백을 비대칭으로 운영합니다. 이게 그 중앙 수비 2명을 냅두고 오른쪽은 신강훈 선수를 약간 수비적으로 냅두고 완델손 왼쪽을 거의 공격수처럼 올려버려요. 완델손의 왼발 킥 드리블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3백처럼 아래를 박아놓고 완델손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이날 경기에서 또 완델손이 크로스로 이도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날 박태하 감독을 정말 전술적으로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조르지라는 외국인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두다가 이날 조르지를 윙어로 뒀어요.
윙어로 둔 게 뭐냐면은 서울의 오른쪽 측면 공격이 좋다는 걸 파악을 하고 오른쪽 측면 공격이 위쪽에 조영우 아래쪽에 최준이잖아요. 엄청나게 그쪽 루트로 많이 하는데 그거를 조르지를 최전방에서 왼쪽 윙어로 두면서 그걸 네가 조르지가 활동량도 많았었으니까 위아래 1차 수비 커버를 해줘라. 그래서 서울의 그쪽 주요 루트를 막은 거죠. 이런 전술적 대응 능력이 박태하 감독이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박태하 감독이 처음 아닌가요, 감독? 아니죠. 옌변하네. 허범 매니저 욕하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박태하 감독 얘기하는데 그래요. 결국 연변 나한테 그런 건가?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이런 옌변 딴 데서 감독했는데 이런 연변에서 했다고요? 중국 연변을 승격시킨. 그래서 거기 그쪽 연변에서는 약간 신화. 이장수 감독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그쪽에서도 계속 재계약을 요청하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와서 K리그에 기술 내공이 있네요. 내공 있죠. 아니 감독 경험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동안 쌓아온 이 코치하고 중국에서 경험하면서 네. 내공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K리그 팀들에서 감독 오퍼가 있는데 나는 포항을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뭘 했냐. 기다림의 미학. 기다린다. 기다림의 미학. 압박하는 거야 그러면서 압박. 기다리면서 뭘 했냐. K리그 김기동 감독을 쳐다봤겠죠. 기다린다 하면서. 찾아본다는 게 당연히 맞는 게 프로축구 연맹 테크니컬 리포트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약간 기술위원장으로 해서 K리그 현장을 다 누비면서 약간 그런 전술 기술 이런 걸 한 3, 4년 동안 계속 연구하신 분이에요. 기다리는 요 테크니컬 리포트도 지난해까지 계속 쓰셨던 거죠. 네. 계속 직접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적용해서 아마 모르겠는데 그런 걸 총괄하는 역할이었고 그다음에 포항이 이번 시즌에 정말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 것 중에 하나가 김기동 감독 본체가 빠진 것도 있지만 포항의 전력 누수가 너무 심했어요. 특히 최전방에 있던 제카, 김승대, 고영준, 그랜트, 하창래 쭉쭉 나갔네. 해가지고 거의 베스트 11의 절반 이상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가는데 박태하 감독은 그럼에도 이 본인만의 전술이 공격 전술 아까 왼쪽 비대칭 풀백한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김기동 감독 때는 약간 중앙 밀집형 공격 티키타카였잖아요. 빠르고 짧게 치기고 나가는 중앙 공격을 좀 지향했는데 박태하 감독은 사이드를 넓게 벌린 스타일입니다. 역시 축구는 완전성 올리고 뭐 이렇게 측면에 흐름이 특히 많나? 오른쪽은 김민성 빠른 선수 있잖아요. 김민성 올리고 정재희도 빠르고요. 거기다가 이 얘기가 이제 키포인트인데 박태하 감독이 슈퍼 조커 2명을 이제 후반에 투입하는 전술이 지금 계속 먹히고 있는 게 그 선수들이 정재희와 이호재 선수입니다. BS몰을 후반 조커로 넣어가지고 거의 지금 공식이 돼가고 있잖아요. 거의 이호재와 정재희. 네. 이호재가 머리로 떨궈주면 정재희가 넣거나. 그렇죠. 요새 제이 타임이에요. 제이 타임. 옛날에 CU 타임 이런 또 별명이 있었는데. 이호재희. 호재희라고 그러죠. 호재희. 호재희 그러네 호재희. 그래서 정재희 선수가 지금 정말 활약이 대단한 게 이 선수가 올 시즌 4골을 5경기예요. 부상 때문에 시즌 초반에 못 나오다가 5경기 나와서 4골 넣었는데 4골 다 후반 추가 시간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추가 시간의 사나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역할뿐만 아니라 포항이 올 시즌 7경기에서 13골을 넣었거든요. 그중에 5골이 후반 추가 시간에 나왔어요. 정재희 선수가 4골 넣은 것뿐만 아니라 5골 나와서 태아 드라마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추가 드라마로 추가 바꿔서. 시간에 드라마를 쓴다라고 해서 태아 드라마가 붙은 거죠. 축하. 포항은 진짜 강한 팀이에요. 정재희 4골, 이호재 1골 3도움. 와. 대단한. 쪼커들이. 이호재 선수가 또 도움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네요. 그중에 2개인가 3개를 정재희 선수한테 준 거죠. 그렇죠. 머리로 떨궈준 것만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변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준비된 우승 거죠. 후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라면 이제 하성룡 기자가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오늘 좀 칭찬 길었어. 많고. 난 광주가 이렇게 꺾일 줄 몰랐어. 칭찬은 5연패. 이정효 감독 사상 첫 5연패. 저도 지금 칭찬만 해놓고 불안해요. 그럼 좀 한번 다른 말도 하시죠. 나쁜 말. 불안 요소? 불안 요소. 이엠벤 했잖아 아까. 선수층이었다. 여름 또 가봐야 근데 알겠죠. 늘 포항이 늘 맞아요. 안고 있는 문제점. 자 원클럽맨 박태하 감독에게 패한 서울은 원클럽맨 고요한의 은퇴식을 했죠. 네. 참 은퇴식이 조금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은퇴식 준비를 침울하게 굉장히 됐죠.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꽤 긴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아쉬웠으면 이렇게 그라운드 돌 때 좀 카트라도 해서 타고 이렇게 쭉 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서포터스들도 13분이었나요? 네. 딱 플랜카드 펼쳐가지고 사실 그때 위험했어. 호영준 선수 골이 1분만 빨리 터졌어도 그거를 막 다 찬물에 끼얹을 수 있었는데 예,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리고 다행히. 고요한 선수가 요 순혈 원클럽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다른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 상무를 갔다 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상무도 안 간. 예, 상무도 안 간 진짜 한 팀에 헌신한 거의 고요한 선수. 대한민국 최초가 아닐까 싶을 네. 정도로. 자, 서울 포항 얘기 많이 했는데. 링가드 얘기는 잠깐 하고 링가드. 링가드가 무슨 왜 이렇게 오래? 복귀를 그 A 매치 휴식기 기간 동안 훈련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있었대요. 물 찼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무릎 연골 쪽의 문제인데 그럼 아프지. 이거. 통증이 있었는데 이 링가드 선수는 2004년부터 무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동안 2004년 너무 오래 전부터 안 좋았는데요? 그동안 무릎을 재활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와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해온 건데 서울에 와서 수술하냐고 왜? 근데 저는 이거는 8개월 동안 경기 안 뛴 여파라고 봐요. 아, 이 그런 게 선수가 있겠죠, 한 번도 아무래도. 8개월 동안 쉰 적이 없다가 쉬다가 이번에 경기를 하니까 무릎 맞아. 안 좋았던 게 확실히 안 좋아진 거고 그거를 이번에도 재활로 해보려고 해서 몇 경기 안 나오고 거의 3주 4주 동안 해서 마지막 복귀 앞두고 연습에 나가서 슈팅을 했는데 또 찌릿했대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거는 수술이라고 하기 좀 그런 10분짜리 거의 시술 수준이었는데 제가 볼 땐 관절경이죠. 이거는 무조건 관절경으로 연골 뭐 긁어내거나 뭐 하는 거 제가 무릎 수술 해봐서 압니다. 저도 무릎 재활이라고 하니까 되게 남일까지 않게 들리네요. 저 관절경 수술을 해봤는데 관절경 수술하고 나서 수술을 한 뒤에는 바로 목발 짚는데 하루 뒤에 바로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2주 동안 살짝 걸어다니면서 훈련하고 4주 뒤에 복귀하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걱정은 이 선수의 멘탈이에요. 뭐냐면은 태어나서 첫 수술이래요. 어머.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의학 아직도 안 했나? 안 했나 봐. 그걸 왜 서울에서 굳이 서울이 의료가 잘 돼 있잖아요. 네, 메디컬 코리아. 참았어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수술할 거야. 재활로 이번엔 이겨내야 돼 이러면서. 또 뭐 링가드 선수 인스타 보면 복귀에 대한 열망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열망까지 없으면 안 되죠. 파이팅 그리고 뭐 링가드. 그런 와중에도 경기장 꾸준하게 찾아서 뭐 선수들 플레이하는 것도 직접 보고 하던데 얼마를 받고 왔는데. 보여줘. 보여줘야죠. 모두가 자, 기다리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경기는 ul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4대0 경기. 경기 강원이 그래도 요 근래 전 경기에서 네. 전북 꺾고 괜찮아. 올 시즌은 괜찮다 네. 이러고 있었는데 울산이 거의 뭐 그냥 발랐죠. 하고 싶은 거 다 한 경기였죠. 어떻게 강원 누가 칭찬했어요? 칭찬하지 않았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날 경기 저는 윤정환 감독 따봉 해주고 싶은 게 안 물러섰어요. 그래서 팬들은 정말 재밌었던 경기예요. 스코어로 보면 일방적인 경기일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맞아요. 점유율도 50대 50이고. 강원이 정말 맞불러가지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경기고 홍명보 감독이 이번 시즌 들어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경기다. 가장 완벽했던 경기다라고 평가했어요. 이렇게 강대강으로 붙으면 네. 약간의 차이가 또 큰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의 차이는 그 핵심 선수들의 개인 네, 퀄리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울산과 강원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들의 뭐 연봉부터 네.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골 넣은 선수도 이름만 엄원상 선수도 뭐 어마어마했고 생일 맞은 주민규 선수 멀티골. 무엇보다 이동경의 최고의 트랙이죠 현재. 이동경의 야 정말 거의 지금 완전 전성기인 것 같아요. 슛 찼다면 거의 다 골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느 슛발도 위치에서든. 좋고 주민규 선수한테 생일 선물도 하나 해주고 형 넣어 하면서 나한테 다시 안 줘도 형 돼. 먹어. 손짓하면서. 김천 기다리겠다. 그 첫 번째 골 장면 도움 말고 두 번째 골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 골. 주민규 선수 두 번째 네. 골. 두 번째 골. 그거는 정말 생일 아니었으면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못 넣었으면 또 엄청 욕을 먹었을 그래서 수. 왜냐면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생일 형한테 한번 스코어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슈팅 해볼 만한 트라이 찬스이긴 했어요. 약간 그 예전에 생일 선물. 메시가 그 PK 차는데 수아레스한테 양보한 적 있잖아요. 득점왕하라고. 네. 약간 그 느낌까지 그 느낌. 그 느낌까지 들 정도로 요즘 뭐 진짜 뭐 찼다면 다. 아주 이동경 선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지? 사실 지난 시즌 독일에서 뛰다가 돌아와서 그 해까지는 뭔가 뭐 물론 이제 번뜩인 장면이 있었지만 꾸준한 경기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애기 네. 낳고 자는 거 분유버프. 아니에요? 가장이 돼가지고. 네. 이걸 분유버프라고 하는데 시즌 초에 이제 출산했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분유 버프 한 명 있었습니다. 2010년도 정조국 선수. 아. 그 당시 정조국 선수가 약간 베르캄프 별명이었는데 분유를 붙여서 분유캄프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딱인데? 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이해합니다. 돈 벌고 뛰어야 돼. 얼굴 떼야 돼. 그렇지. 그리고 이동현 선수가 분동경. 그렇죠. 이동현 선수가 분동경은 좀 이상한데요. 독일 갔을 때 정말 여러 부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정말 제대로 못 뛰.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맞아요. 울산 돌아와서 또 부상이 있었고 그다음 지금 정상적으로 경기를 시즌 준비한 게 거의 몇 년 만이에요. 이동현 선수가 예전에 벤투 감독 시절에 대표팀 발탁됐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쵸. 이동현 선수의 어떤 스킬, 어떤 테크니션적인 느낌은 벤투 감독도 인정했던 선수인데 몸 상태가 이제 완벽하게 돌아온 상태에서 이번 시즌에 거의 크랙급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아유 가기 전까지 이렇게 크게 선물 안겨주고 딱. 그래서 7경기 만에 벌써 2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요. 6골 냈고. 야. 지금 득점 2위고요. 도움은 1위예요. 6골 4도움으로. 야, 어쨌든 뭐 이동경 선수 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데 울산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네, 이제 가야 돼요. 김천으로. 김천으로 가죠. 29일 날 입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강원전 끝나고 나서 울산 구단 SNS에 이동경 대신 내가 군대 가고 싶다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그 정도로 지금 팬들이 대신 가주겠다. 대신 가고 싶다. 근데 이동현 선수가 29일 날 나가는데 지금 일단은 울산이 오늘 녹음 당일 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이 있습니다. 그 경기는 뛰어요. 뛰는데 지금 원정 2차전이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있고 그 입대 전날 K리그 경기가 하나 또 있어요. 제주 홈 경기네요. 근데 아마 오늘 경기가 마지막 고별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입대를 제가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가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입대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뭐 정확히 그렇구나. 법적인 건 모르겠는데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단에서 미리 알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취해서면 갈 수 있는데 예, 그렇죠. 이건 지금 모르고 화성윤 기자 말 듣고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알고 있는데 차차차 이래. 그렇지 군대 가지. 아니, 이거는 제가 해 못 가지. 최근에 확인한 게 아니라 조금 좀 오래 전에 원정을 잘하면 못 갈 수도 있어요라는 구단 관계자 말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좀 해결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28일 날 방법이 있겠죠. 뭐 이런 상황에 놓인 그 입대 예정자들이 꽤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28일 날 K리그 경기는 코치 스태프가 좀 입대 전날이니까 가족들하고 보내라고 좀 배려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K리그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가 좀 고별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전북이 첫 승을 거뒀습니다. 와우. 이제 첫 이거는 이제 진짜 오랜만이다. 광주가 그냥 첫 승하세요 하고 마지막에 골키퍼가 공을 이제 들인 것 골키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광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망한 골이었죠. 어쩜 여기는 근데 슈팅도 10개 똑같고 유효슛도 4개 이렇게 똑같을 수가? 그러니까요. 광주가 왜 꼬일까요? 계속 감독님이 악담 좀 해주세요. 맞아요. 광주 잘하라고. 일단 광주부터 얘기하면 딱 보입니다. 수비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점이 너무 많죠. 지난 시즌 티모 선수가 되게 그리울 것 같아요. 예. 지난 시즌 12실점? 중앙 수비를 했던 티모와 아론 핵심 선수 2명이 다 빠졌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까지 봐주는 이순민 선수까지 빠졌는데 이순민 선수의 빈자리는 정우영 선수가 메워준다고 이종현 감독이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면서 그 자리와 중앙 수비 자리 딱 메인 센터 3명 자리가 빈 게 너무 티가 나죠. 그 광주가 12실점을 했잖아요. 경기당 1.7실점이에요. 지금 K리그에서 최다 실점 2위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고 좀 봐야 되는 게 광주가 지난 시즌에는 38경기에서 35실점을 했어요. 35실점. 진짜 최소 경기당 0.92 최소 실점 1위 팀이었어요. 그 팀이 지금 거의 최다 실점 팀이 된 거예요. 거의 경기당 실점이 2배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건 수비가 문제네. 수비 공백이 수비 공백이 너무 크죠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격이 크게 나쁘진 않은데 수비가 깨지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깨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날 경기에서는 전북이 약간 지금 실리를 찾아가고 있죠. 감독 경질 이후 단 감독 경질 이후 그전에는 단 감독은 무조건 공격수를 앞에 5-6명 배치하는 공격 축구를 했지만 골을 못 넣었던 중원 삭제. 중원 삭제했던 경기를 했었는데 지금 박원재 감독 대행이 와서 2경기에서 보여준 거는 역습 축구라고 했어요 전북이. 약간 실리로
찾아가자는 건데 광주의 대응을 잘 했던 게 뭐냐면은 광주는 약간 사이드로 벌리고 그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수들이 따라오면은 그 사이드를 양쪽 풀백대로 올라가서 해서 하는 축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축구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포지션에 상관없이 많이 움직이면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축구예요. 유기적으로. 근데 전북이 박원재 감독 대행이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따라가지 마. 제자리 포지션을 지켜라. 지켜. 포지션을 지켜니까 광주가 선수들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빈 공간이 선수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인 마크가 없는 빈 공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대응을 전북이 이번 경기에서 되게 잘했어요. 물론 전북이 지금 경기력이 좋다라고 확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실리 축구를 하고 승리를 챙기겠다라는 전술적으로는 지금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경기력은 여전히 많이 안 좋아요. 전북. 하긴 뭐 전북이라는 게 예전에 닭공의 팀이 실리를 찾아서 내려서고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 구겨지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손흥민 선수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다 벗어버려야죠. 던지고. 근데 전북이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요. 감독이 경질된 다음에 성적이 괜찮아요. 지난 시즌 김상식 맞아요. 감독이 경질됐을 때가 10인가 그랬거든요. 김두현 감독 대행이 그리고 한 8, 9경기 그러면서 맞아요. 이렇게 쭉쭉 올라갔던 거. 5위까지인가 맞아요. 쭉쭉 올라갔던 거 같아요. 감독 대행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럼 감독 대행에 계속 이렇게.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광주 얘기 잠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광주가 이번 23세 이하 황선홍의 선수들을 차출하면서 타격이 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소집 훈련을 해서 가뜩이나 했잖아요. 팀 스쿼드도 얇은데. 거기에 누가 나가 있냐면은 엄지성 선수가 나가 있고. 정말 크네. 공격의 핵이죠. 그리고 수비에 지금 황선홍호의 주장인 변준수 선수, 중앙 수비수 그 선수가 나가 있고 한 명이 더. 그 아론과 티모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줄 선수가 호주 출신의 포포비치라는 중앙 수비수인데 이 선수가 호주 대표팀에 또 23세로. 근데 이름 너무 귀엽다. 포포비치요? 포포비치. 뭐 수영 선수하고 수영 선수와 똑같네. 이름이 너무 귀엽다. 근데 이 선수는 이번 경기에만 결정했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다 갔는데 이번 경기에는 중앙 수비가 사실상 거의 많이 그러네. 없었죠. 네. 자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인터뷰 보는데 좋아하시죠? 네. 인터뷰를 워낙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또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죠. 자기만 역시 또 주제 파악의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많았지만 살리지 못한 걸 묻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말하겠다. 선수들을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팀으로서 간단하게 자신감 있게 만들겠다. 실수를 범한 이준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전북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은 바로 나다. 선수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잘하겠다. 시원시원해요. 이종현 감독 얼마 전에 그 약간 팬들하고 마찰이 있었던데. 뭐 걸개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걸개 그거 유튜브로 봤는데 그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혼자서 그 서포터즈석까지 가가지고 걸개 떼어내더라고요.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떼는 느낌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서포터즈가 항의하니까 이제 나중에 만나서 뭐 사과했다는 말도 있던데. 네, 얘기 잘 나눴던. 하여간 시원시원해요. 그래도 이정효 감독이 지금 기간이 다행인 건 모르겠지만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면서 K리그 경기 없어져서 광주가 2주간의 휴식기가 주어졌습니다.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 사이에 이제 23세 대회는 흘러가고 몇 경기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김천도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2위죠. 제주가 홈에서 졌어요. 김학범 감독. 홈에서 절대 안 제주가 이기시겠다던데. 약간 좀 경기마다 기복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기는 잘하는 맞아요. 것 같은데 어떤 네. 경기는 못하는 것 같고요. 제주는 김학범 감독이 체력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주는 지금은 이 업앤다운이 있는데 여름에 좀 강해질 팀일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역시 체중을 좀 많이 빼놔가지고 체력 소모가 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날 경기는 김학범 감독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완전 제주로선 최악의 경기였던 건 맞고요. 그렇죠. 뭐 시작하자마자 또 임채민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그런- 된 것도 컸고요. 임채민 선수가 있고 없고의 제주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의 그 인터뷰가 좀 짜네요. 그러니까 임채민 무릎 부상 당하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제압당이 할 말이 없다. 우리에게는 여분의 전력이 없다. 임채민 선수가 버텨주면서 12척의 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중앙 수비로선 연재훈 선수를 임채민 선수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썼거든요. 임채민 선수 나가고 나서 내리고 그 연재훈 선수가 앞으로도 중앙 수비수로 활약을 하게 될 텐데 임채민 선수가 제가 이거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임채민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승패가 확실히 제주는 갈려요. 아하. 큰일이네. 그런 선수가 전반 5분 만이었나요? 임채민 네. 선수가 네.
여분이었구나. 이렇게 큰일이네. 반면에 상무 같은 김천 상무 팀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반짝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올 시즌에도 이게 똑같이 이어지고 있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상무는 상무의 항상 문제는 시즌 중에 전역자가 들어오고 그렇지. 새로운 네. 신병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역자는 나가고. 네. 근데 이번에 전역하는 선수들이 7월 15일 날 아까 이게 저기 이영준 선수 7월 15일 날 전역하잖아요. 그 선수뿐만 아니라 이동경이 들어오잖아요. 맞아, 이동경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할게요. 7월에 빵빵해. 전역하는 명단을 보면요. 원두재, 어, 김진규, 언제 왜 이렇게 오래 있었던 거 같지? 너는 약간 벌써 나와. 아, 김진규, 포항에 그리고 골키퍼였던 강현무. 어머. 그다음에 지금 최다골 김현욱 선수. 아, 김천에서 지금 커리어 하이? 4골인가 커리어 하이도 네, 4골. 아, 지금 이번에 5골 넣었죠. 넣었죠. 김현욱 선수 등 17명이 전역을 해요. 팀의 절반 이상은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새로 채워질 선수들. 새로 채워질 선수들은 근데 새로 이미 채워진 선수들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선수들은 12월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김천의 문제는 뭐냐면 상무의 문제는 입대를 한 다음에 훈련소를 갔다 오잖아요. 4주 정도 훈련소 갔다 오면 이 선수들이 몸이 다운돼. K리그에 뛸 수 있는 몸 상태 만드는데 2개월 이상 걸려요. 그 쓰는 근육이 달라요. 훈련소에서. 그 근육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선수들이 12월에 입대했는데 지금 K리그에 처음으로 투입된 게 지난 라운드부터 투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선수들이 누구냐? 아, 그것도 화려해요. 김대원. 김대원 선수 언제 갔지? 그다음에 저희 올림픽 팀에서 아니 저기 아시안 게임에서 많이 아시안 게임 아니었다. 김몽수 선수라고 또 정말 엄청 많이 뛰는 선수. 알토란 같은 활약해준 선수 있고요. 또 강원에서 뛰었던 선민우 선수. 수비 수도 하고 수비 선민우 선수는 미드필더도 골키퍼 하고. 빼고 다 하는 선수예요. 그쵸. 김천은 왜 이렇게 팀이 좋아? 그 선수들이 이제 회복해서 나오기 시작했고 김천이 골라 뽑으니까. 야, 너무 좋네.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요새 근데 상무 맞아요. 프로 중에서도 경쟁률이 세요. 세니까. 오늘 29일 날 입대하는 선수들이 이동경, 이동준. 이동준. 끝났네. 울산이네 그냥. 그다음에 정종용 감독님 한방 미소. 그다음에 이현식 선수라고도 되게 이현식 강원에 있었던. 네. 그다음에 전북의 맹성우 주전급 선수예요. 맹성우 선수도. 그다음에 이번에 포항에서 이번에 서울전에서 힐킥 넣었던 세 번째 골 넣었던 박찬용 선수. 박찬원. 아니, 저 감독님 너무 거기다가 내고 또 들어오고. 20세 월드컵 주장했던 강원의 이승원 선수. 20명이 합류합니다. 근데 이 여기는 상무는 이렇게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이 조직력 맞추는 걸 시즌 중에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괜찮아. 훈련소를 갔다 와야 되는구나. 그 상무에 들어가도. 네. 이게요. 사주 가지 않아요? 입대 시기에 따라 달라요. 12월에 입대한 선수들은 주로 훈련소를 갔다 오고요. 시즌 중에 입대한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고 12월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근데 지금 들어간 선수들은 지금 들어간 선수는 제가 이건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적응 이번 들어간 안 해도. 선수들은 12월에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뛰겠네요. 바로 뛰는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들어가서 5월, 6월은 전역하기 전, 7월 전역하기 전 그 선수들, 이 선수들 최강 멤버를 꾸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주는 여분의 전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김천은 그쵸. 전력이 많. 네, 만약에 근데 튼튼하네. 나중에 그럼 이동경 선수가 들어가서 김천에 들어가서 뭐 활약을 또 이어갔어요. 그럼 뭐 나중에 리그 베스트 11이나 뭐 득점왕, 도움왕 이런 거 뭐 김천으로 되는 김천으로 거죠. 올라가나? 김천 소속으로. 누구 이동현 선수. 한 네. 소속으로 가요 한 무조건. 소속으로. 네. 야구 같은 경우도 시즌 다 끝나고 이제 FA나 어디 이적을 하면 그 팀으로 받아요 상을. 다 이 바꾸고. 전 팀에서 이룬 기록이라도 현재 팀으로 받죠. 자 자 대전이 최하위가 됐습니다. 대전이 언제 이렇게 내려갔어? 수원 FC는 개막전 승리 이후에 첫 승. 6경기 만에 승리를 했고 이민성 감독 인터뷰가 좀 의미심장하던데 두 경기 안에 앞으로 2경기 안에 안정 못 찾으면 목표 감독이 못 책임- 미친다면 감독이 책임져야. 이거는 왜냐면요 대전이 지난 시즌에 잘했잖아요. 승격팀으로서 파이널 B로 가긴 했지만 화끈한 공격 축구를 했고 이번 시즌 목표를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팬들의 기대가 엄청 높아졌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민성 감독도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던진 건데 너무 팀 사정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까 김학범 감독이 뭐라고 여분의 여분의 전력이 전력이 없다. 여기도 여분의 전력은 더 없어요 여기는. 부상 선수가 맞나? 합쳐 그냥. 지금 그 광주에서 온 이수민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아고를 보내고 유광현을 김천에 입대시키고 티아고를 전북에 보내고 해서 최전방을 빈 상태에서 믿었던 이민성 감독이 제일 믿었던 선수가 구택이라는 외국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 거의 3개월 정도 아웃됐습니다. 왜요? 부상으로. 어떡하냐?
그리고 거기에 강윤성, 박진성 등해서 베스트 11의 절반 정도가 지금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거예요. 어머. 구택이 그 선수였나? 분데스리가 그 경력이 네, 맞고요. 지난 시즌에도 있었어요. 구택이라는 선수가. 아, 그래요? 네. 지난 시즌 후반기에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선수 믿고 티아고로 보낸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근데 뭐 티아고도 못하니까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이 대전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공격수들이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난 시즌에 골 많이 넣고 공격 축구를 하던 대전이 올 시즌 이날 경기에서 수원FC전에서 전반에 슈팅을 한 개도 때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올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제일 적네. 예, 경기당 평균 슈팅이 최하위고요. 유효슛도 최하위예요. 유효슛이 경기당 3개가 안 돼요. 최악이네요. 경기당 슈팅 수가 6.71개인데 7개가 안 돼요. 근데 유효슛이 2.71개로 3개가 안 돼요. 거기다 키패스도 3.57개로 최하위예요. 다 한마디로 공격 만들어가는 빌드업 전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너무 부상대로 여분의 전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전력이 전력이 없네요. 안 되네. 제대로 된 전력이 없네요, 그냥. 네. 문제다. 팬들은 또 그 아까 뭐 부상 선수가 많다고 이민성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 게 이민성 감독에 대한 이 겨냥 활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네, 전술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원래 팀이 안 되면 전술이 다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전술이 선수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빠졌네요 부상자로. 안타깝네요. 반면에 수원FC는 개막전 승리한 다음에 지금 되게 오랜만에 승리를 했는데 수원FC에서 저는 이 안데르손이라는 브라질 출신 키가 169 되게 작은 선수예요. 이 선수 올 시즌 좀 주목해볼 만한 게 너무 잘해요. 그냥 잘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하는 게 안데르손. 예, 또 다음 경기 못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퇴퇴퇴 하세요. 라고 치고 퇴퇴퇴. 아니, 난 대전이 반등할 것 같아. 이 안데르슨 선수가 이재원 선수의 골을 도울 도왔죠. 때도 하프라인부터 거의 질주해서 들어가서 수비 한 명 제치고 내준 패스인데 이 선수 아, 그렇죠. 드리블 보면은 달라요 확실히 다른 선수랑 공을 안 장단이- 뺏기더라고요. 공을 진짜 안 뺏기고 보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안데르손이 비비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재원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원이 굉장히 많이 뛰어 올라가잖아요. 네. 거의 미드필드 받아야 하프라인쯤에서 그렇죠. 쭉 그냥 달려가요. 근데 거기다 갖다 주더라고요. 공 계속 잡고 있다가. 이 선수 그렇게 패스 주는 거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이 패스가 이날 경기 하이라이트 한번 보시면은 이런 패스가 한 7, 8개 나와요. 아. 이거를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 우아하는 패스를 하는 거를 이 플레이어네. 선수가 수원FC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안데르손 안데르손이라는 선수가 어느 나라라 그랬죠? 브라질 출신. 브라질? 아. 브라질의 안데르손. 거기다가 그 경기 중에 골키퍼가 공을 잡으니까 정말 한 30m를 그 스프린트를 해가지고 달려가서 다이빙으로 공 막는 브라질 선수에게 기대하기 힘든 그런 성실성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안데르손으로. 안데르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선수가 그 포르투갈에서 어떻게 하향세를 타나 주목해 보세요. 안돼 퇴퇴퇴하세요. 아, 그렇게 들려. 축구 팬들이 안 돼요. 말 퇴퇴퇴하세요. 저 이거 하차할까요? 아니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K리그 전체 K리그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지금 K리그의 판도를 바꾸는 안돼. 말 한마디에 드리블이 K리그 전체 1위예요. 이 선수가. 드리블 드리블 횟수가 횟수가. 그리고 키 패스가 전체 2위. 그다음에 공격 진영으로 패스 찔러준 게 전체 1위. 수원 FC가 성적이 안 좋은데도 이 선수의 활약만은 정말 근데 골은 없고 도움만 지금 2개인데요. 이 선수 확실히 주목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이 경기 끝나고 또 김은중 감독은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인터뷰를 했던데 이재원이 오죽 답답했으면 올라갔겠냐. 미드필더인 미드필더 이재원이 공격수 안 뭐하냐. 풀렸다 한마디로 경기가. 그리고 인천과 대구는 1대1로 비겼고 대구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대구야말로 감독이 더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계속 플래카드 걸게 내걸더라고요. 최원건 사퇴라는 그런 식으로 플래카드 걸고 있는데 진짜 이 팀도 지금 세드가가 없어요 이 경기에서. 아, 둘 다 없어요? 둘 다 부상으로 둘 다 직전 경기에서 전력이 반도 넘는데. 각 팀마다 진짜 선수들 부상이 어마어마하네요. 세징야는 직전 경기에서 햄스트링으로 지금 한 4주 정도 이탈이 예상되고 나이가 있으니까 잘 낮춰요 제가 보면. 에드가도 한 2, 3주 그다음에 벨톨라도 한 부상으로 지금 외국인 선수 3명이 못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렵죠. 어려운데 이날 그래도 이 선수 대신 나간 젊은 선수들이 대구에서 되게 경기력이 이날 전반은 인천이
지배하고 후반은 대구가 지배했던 경기예요. 대구가 저는 이 후반 경기로만 보여주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반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죠. 어이, 파이팅. 자 그리고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 드라마를 썼죠. 네. 4대1. 와우. 손흥민 이후 처음 뭐가 처음이죠? 챔스 챔스 준결승 준결승. 손흥민 이후 네. 그쵸. 예전에 뭐 박지성도 있었고 이영표도 이영표도 있었고 네 번째 선수. 네 번째로 챔스 준결승 진출. 바르셀로나가 꼬일대로 꼬인 경기였고 아까 K리그의 판도를 들었다 놨다는 게 하성룡 기자님이었으면 여기는 아라우오가 아라오가 들었다 놨죠. 1차전에서는 아라우오가 상대 공격 특히 음바페를 철저하게 막으면서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나갔어. 2차전에서 거기서 왜 됐죠. 너무 무리한 반칙이었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 경기 상황이 1대0으로 앞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1대 0으로 바르셀로나가 네, 앞섰죠. 바르셀로나가 선제골 넣었으니까요. 1대0으로 앞선 상황이고 1, 2차전 합산 스코어 스코어. 타임 스케일. 옌변 역시 이 개그는 반복이야. 4대2로 앞선 상황이어서 그 정도였으면 이거는 아라우오 선수가 조금 더 영리하게 플레이했다면 이건 놔줬어야 돼요. 그냥 골키퍼에게 놔줬다. 맡겼어야 돼요. 아. 무조건 골키퍼는 놔줬어요. 한 골 먹더라도 4대3 되는 경기여서 정상적으로 네. 갔어야 되는데 이 팀을 완전 망쳤죠. 왜 거기서 그랬을까? 퇴장이 나오면서 참 고마운 게 아라우오 선수가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1차전 때도 부상으로 못 나와서 아라우오 선수가 거의 우루과이의 수비의 핵심 전력이에요. 근데 이날 바르셀로나도 이 선수 빠지니까 완전 뻥뻥 무너지더라고요. 퀴한 건 해주셨네. 덴벨레가 그냥 친정팀을 작사를 해놨죠. 흔들어놨죠 완전. 바르셀로나 팬이라면 부들부들할 수밖에 없는 그 비싼 큰 돈을 거액을 받고 왔다가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나갔는데 그러니까요. 골 넣고 페널티킥 유도하고. 그 교체될 때 그 미소 한방 웃음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사비 감독도 퇴장당했어요 바르셀로나. 사비 감독도 퇴장당하고 코치도 퇴장당하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퇴장 났죠. 파티. 사비 감독은 2대1로 앞서고 있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판 걷어찼잖아요. 하프로 아니 저기 센터에 있는 심판 대기석인가 거기를 발로 세게 걷어차서 기물을 파손했어요. 사비 감독 그런 모습. 저도 사비 감독 이런 스타일이 낯설었어요. 아닌데 너무 화가 많이 나셨나 보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이제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놓치더라고요. 요새 트렌드가 바르셀로나 오면 선수들이 좀 많이 망가지는 느낌이에요. 메시 떠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바르셀로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네. 이제 레반도프스키 다음 경기 세골 넣고 한다. 아 이런 이미지면 안 되는데 진짜 말을 못 하는데. 아 괜찮아요. 거침없이 해야지. 맞아요. 뭘 밀고 가. 아 웃겨. 근데 이렇게 끝나면 더 아무 말 못 하시겠네. 갑자기 입을 닫네요. 그래서 21 시즌 이후로 3시즌 만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4강에 올랐죠. 3시즌 전에 4강에서 맨시티한테 졌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가 도르트문트예요. 도르트문트네. 네. 도르트문트 다음 달 1일 날 1차전 하는데 도르트문트 역시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차전 지고 2차전 역전승 거둬서 올라왔죠. 11년 만이래요. 둘 다 떨어진 거죠. 스페인 팀이 다 떨어진 거죠.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좀 결과를 보긴 봐야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랑. 남아 있나요? 내일 경기죠. 맨시티랑. 하루 뒤 경기죠. 하고 지금 뭐 이강인 선수가 준결승에 진출했는데 과연 이제 김민재 선수도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바이에른 뮌헨이랑 아스날 경기가 지금 남아 있죠. 근데 김민재 선수는 너무 뛰었죠. 안 나오니까 요새 좀 경기를 그래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 보면 1차전은 2대2 무승부. 네. 2차전 홈 경기인데 홈 경기. 김민재가 못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추세라면 세면 제가 의도를 갖고 얘기한 건데요. 아예 명단 제외됐으면 반대로 돼야 되니까. 명단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근데 김민재 선수가 진짜 지금 아예 경기를 못 뛰는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또 꽤 됐죠. 경기가 네. 교체돼서 나가거나 선발로 나간 경기 성적이 더 김민재 선수의 개인 스텝뿐만 아니라 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다이어한테 밀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약간 김민재 선수도 개인적으로 자존심. 맨날 대표팀 올 때마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건 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겔스만인가요? 나겔스만이죠. 나겔스만 감독이 온다고 하니까 좀 더 젊은 피를 쓰지 않을까요? 좀 더 역동적인 축구를 할 것 같은데 투엘은 좀 수비 쪽이 좀 더 네. 비중이 있잖아요.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면 그래서 나겔스만은 좀 더 나겔스만 감독이 그 빅데이터를 되게 잘 활용하는 감독. 호펜하임 시절부터 그렇게 네, 굉장히 빅데이터를 유명하고 활용했었죠. 약간 뭐 AI AI 좋아하시는구나. 활용하고 이제 그런 아. 그
약간 데이터 좋아하시는. 전통적인 축구의 그런 감 축구 이런 거 있잖아요. 경험 축구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통계 좋아하시는구나. 김민재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또 가져보는데 뭐 다른 얘기지만 여담이지만 나겔스만은 호펜하임 시절에 훈련장에서 선수를 훈련하다가 멈춰요. 그리고 화면을 띄워서 바로 그 자리에서 드론으로 찍은 걸 바로 보여주고 맞아. 이렇게 선수 훈련을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드론 자격증도 갖고 계신가?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가 하겠어 설마 찍으라고 하겠지. 이게 찍은 걸 이제 위에서 보면은 잘 보이잖아요. 잘 보이죠. 움직임이 옆에서 보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을 완전 활용한다고요? 기계와 데이터 활용의 정점에 있는 감독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얼리 어답터인 거죠. 그러네. 앞서가는 감독. 드론을 활용하는. 20대 때부터 감독을 했으니까. 그렇죠. 호펜하임 시절이면 한 27, 8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드론을? 호펜하임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근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아직 나겔스만 감독이 이번에 유로 대회 독일 팀 감독으로 나가고 또 독일 이 성적이 좋으면 독일 축구협회에서 잡을 거란 말이죠. 근데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오퍼를 던져놓은 상태인 거죠. 나겔스만 감독을 임기도 안 찼는데 중도 경질하고 경질하고 바로 투엘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서둘러서. 근데 투엘은 그 경질을 예고했죠. 그러니까 바로 경질한 게 아니라 올 이번 시즌 시즌까지. 굉장히 특이하게 그게 이제 나겔스만을 기다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잘라놓고 그리고 놓고 다시 불러. 그러니까 좀 웃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 경질된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거니까 나겔스만이 나왔다. 그래도 겪어보니 그러면은 나겔스만 감독은 그 종전에 잘릴 때 남은 연봉을 다 받았어요. 다 주기로 하고 자른 거예요. 투엘도 지금 자르면 남은 연봉 다 줘야 돼요. 그럼 나겔스만과 새로운 계약을 다시 해야 되니까 돈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겔스만 따따블로 받는 거예요? 따따블이 받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따블로 받는 거네. 따따블이. 따따블인지 아니면 다시 부른 거니까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그 거 아니에요? 전거에 올려서 받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이에른 뮌헨이 참 돈이 많구나. 그렇죠. 뭐 영입부터 생각해봐도. 그래서 뭐 지금 올리버 칸이 그 전에 회장이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회장단이 막 바뀌고 이러면서 약간 이런 감독 그 선임 문제에 있어서 막 우왕좌왕한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